나이트 시네마의 숏폼 컨텐츠를 위한 유튜브 채널이 신규 개설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이트 시네마의 이른밤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이트 시네마가 큐레이션하는 각종 영화계 소식과 영화 리뷰를 발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톡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에 영화 뉴스를 검색하시면 나오는 발빠른 영화 뉴스와 리뷰 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만 말할 수 있는 공간이니 부담 없이 입장해주세요. 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5년 3월 22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포스터는 맞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쉬리 포스터, 요거는 시사회 가서 받아왔죠? 요거는 컴패니언 포스터가 맞습니다. 컴패니언 포스터가 가까이에서 보면은 눈에 흰자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무서운데 이렇게 멀리서 흐리게 보니까 되게 예쁘다, 그죠? 먼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해주신 감사한 분들 언급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렛 윤님, 달순의 스파이님, 나사님, 파인님, 풋밥퐁커리님, 초롱이님, 붉은 눈의 뻐꾸기님, 김태연님, 임파노님, 우엉오뎅님, 칵강님 유튜브 멤버십 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팟빵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탈출 나몰빼미님이 콘클라베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랄프 파인즈의 연기와 밀폐된 공간이라는 긴장감, 또 사람 사이의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가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뒷부분의 반전은 정말 이 영화가 충격적인 영화라는 걸 제대로 강의시켰고, 저는 끝나고 그냥 바로 집에 와서 들어와서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결말을 낸 거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결국 이 영화는 다양성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걸로 저에게는 보였습니다. 이 주제는 이런 멋진 제작진이 만들어야 빛이 난다는 것도요. 미키마우스. 뭐라고? 이게 디즈니 빛꽃인 것 같아요. 영화를 보는 2시간 동안 정말 멋지고 황홀한 경험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추천해주신 나이트 시네마님과 구독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콘클라베 주변에 추천해주면은 9할 이상은 다 재밌게 봤다고 하시는 작품이라서 자신있게 추천해드렸고, 재밌게 보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윤가님이, 어이구, 또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탈출 나몰빼미님이 컴플리트 언노운 볼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밥 딜런의 자서전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화랑 비슷한 시점으로 밥 딜런을 다루고 있어서 집에서 보시기 전에 예습 차원으로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라고 하는데 요게 이 컴플리트 언노운이 원작이 있죠. 2015년에 출간됐었던 밥 딜런의 전기가 원작이고요. 아마 이 탈출 나몰빼미님이 말씀하신 자서전은 이제 바람만이 아는 대답이라는 밥 딜런의 자서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뭐 두 권 다 읽어보시면 좋겠죠. 쿠조쿠조님이 마이클 잭슨 전기 영화는 안 나올까요?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제작 중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잠깐만요. 검색해볼게요. 마이클이라는 영화가 2025년 10월에, 올해 10월에 개봉 예정입니다. 감독이 앤투안 퓨가라는 분인데 이분의 전작을 좀 봅시다. 더 이퀄라이저 3를 감독하셨던 분이시네요. 주연 배우가 누구냐? 자파르 잭슨. 이 주연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형의 아들이라고 하네요. 마이클 잭슨의 형의 아들이 영화 마이클에서 마이클 잭슨 역을 연기한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개봉 예정이니까요.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탈출 나몰빼미님이 양들의 침묵 에피소드에 무서워서 못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탈출 나몰빼미님이 아직 미성년자세요. 학생이셔가지고 이 양들의 침묵 내용이 좀 쇼킹한 게 있죠. 그래서 거기 리뷰를 듣다가 상상의 영역에 들어가면서 약간 겁에 질리신 것 같아요. 뭐 괜찮습니다. 나중에 성인 되셔서 영화 보시고 그때 나이트 시네마님 컨텐츠에서 덜었었지 라는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코아 마녀님이 양들의 침묵 에피소드에 제 인생 영화 양들의 침묵을 보신다고 해서 긴장하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괜찮은 영화였지만 으로 시작하는 후기가 나올까봐 네, 나자랄이죠. 네, 저를 너무 잘 아시네요. 나시님도 재밌게 보셨다니 안도감과 함께 어쩐지 제 어깨가 으쓱합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 고전 명작으로 소개받은 영화들을 보고 나면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 당시에는 괜찮았겠지만
이제 와서 처음 보기에는 이라고 항상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양들의 침묵은 그런 거를 초월하는 재미를 주는 작품이라서 뭐 제작 시기와는 상관없이 너무 재밌게 봤던 작품이라 극찬을 했는데, 코코아 마녀님도 그걸 듣고 안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계신 초롱이 님이 말씀하셨던 거였나? 뭐냐면은 옛날에 제작됐던 영화를 지금 현대의 시점에서 평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반칙 같은 거다. 그 당시의 영화는 그 당시의 이제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지, 현대 시점에서 옛날에 막 30년 전 이럴 때 만들어진 영화를 지금 평가해서 지금이랑 안 맞다고 욕하고, 예를 들어 특수 효과가 조악하다라고 욕하고, 이런 거는 너무 반칙이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셨더라?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 양들의 침묵은 그런 거를 초월하는 작품인 것 같았고, 쉬리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가님이 호러는 어렸을 때 봐야 진국인데 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봐야 그 충격이 좀 오래 가긴 하죠.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중학생 때 그 나이트메어나 13일의 금요일 같은 그런 영화들을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서 봤어요. 그 당시에 그 비디오 가게 아저씨가, 그러니까 19금 영화도 그냥 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야한 영화 말고, 에로 영화 이런 거 말고, 공포라서 19금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빌려줬어요. 그때 좀 강렬한 인상이 남아있던 걸 보면은 확실히 어렸을 때 봐야 그 충격이 좀 오래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호러 영화는 야한 거 보려고 빌리는 건데요 라고 하는데, 그 호러 영화에서 배드신이 나오면은 죽게 된다 이런 공식도 있죠. 그래서 항상 빠지지 않고 배드신이 등장하긴 하죠. 그리고 파랑1님께서 팟빵에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진격의 거인 극장판, 컴패니언, 블랙백 3편을 봤는데 모두 좋았습니다. 진격의 거인은 평일 낮에 봤는데도 관객이 많아서 놀랬고요. 컴패니언은 계속 예상을 벗어나는 흐름 덕분에 긴장감이 꾸준히 유지되어서 흥미로웠습니다. 훌륭한 팝콘 무비였습니다. 블랙백은 마이클 패스벤더, 케인트 블란쳇이 나와서 봤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는 가운데 치열한 심리전과 두뇌 싸움이 펼쳐지는 영화인데요. 가장 재밌게 봤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진격의 거인을 안 봐가지고 전혀 아무런 감흥이 없는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극장판 보고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막 박수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팬분들은 극장 관람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랙백은 보고 싶은데 상영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컴패니언은 뒤에서 후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튜브 댓글로 가보겠습니다. 양들의 침묵에 애정을 담아서 말씀드려요. 얼굴 안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긁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왜 굳이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면서까지 방송하는지는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굳이 다시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요 댓글에 대댓글로 너무 따뜻한 메시지가 남겨져 있어서 이 댓글을 가져왔습니다. 목소리가 좋으셔서 더 영상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일 거예요. 너무 신경 쓰거나 상처받지 마세요. 뒤늦게 보는 명작에 대한 소감이 공감가는 부분도 많아서 인상 깊었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라고 따뜻한 또 위로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범영님이, 렉터가 핍 칠갑을 한 모습을 보면은 이 기생충의 오근세 씨의 마지막 모습이 연상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거기에 경찰들이 엘리베이터에 주목하자 얼굴에 덮은 수건이 웃는 모습으로 피가 칠해지던 장면도 너무 좋았어요. 그 장면이 최애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홍오뎅님이, 수십 번도 넘게 집에서 다시 봤던 작품이 개봉해서 기쁩니다. 한니발 렉터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이 많지만 저는 양들의 침묵이 제일 좋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양들의 침묵 재밌게 봐가지고 그 파생작들이 되게 많잖아요. 한니발 드라마 시리즈도 있고 레드 드래곤이었나 그런 것도 있고, 뒤에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더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수많은 파생작들 중에서도 양들의 침묵이 최고다라고 그러니까 뭘 봐도 양들의 침묵만큼의 어떤 만족감은 느끼기 힘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매즈 맥켈센도 같은 한니발 맞습니다. 그리고 릴로더님이, 기념비적인 에피소드입니다. 양들의 침묵에 대한 나시님의 후기라니, 나이트 시네마님은 영화 이야기에 앞으로도 침묵하지 않기를 이라고 네, 좋은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가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라이브로 못 계신 게 슬펐지만 그래도 얼른 녹화해주시고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올라오시는 바람에 라이브는 못하고 뒤늦게 녹음 방송으로 올렸죠. 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 번 보고 재개봉 소식을 듣고 지난주에 양들의 침묵을 극장에 가서 봤는데 좋았습니다. 예전 영화라 그런가 클리셰는 뻔했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영화였습니다. 심리적인 공포가 걸작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양들의 침묵이 진짜 좋았던 게 이제 또 이 얘기가 하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신선한 연출이었겠지만 지금은 많이 쓰이는, 이미 수많은 작품에서 쓰이는 연출들이 있잖아요. 긴장감을 이제 유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양들의 침묵에서도 연출이 되는데 알고도 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아닐 걸 알면서도 긴장이 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진짜 명작은 명작인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자님이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나시님, 오랜만에 신분증 검사 받아서 기분이 좋으셨군요. 요게 제가 양들의 침묵 보러 들어갈 때 롯데시네마에서 제 신분증 검사했다라고 되게 싱글벙글 하면서 신분증 꺼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겨주신 것 같고요. 양들의 침묵 보신 다른 분 후기를 보니까 그분도 내 나이가 내일 모레 60인데 신분증 검사한다고 적잖이 당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못 읽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옆에서 뭐라고 하든 그냥 신분증 당한 거에 대해서 기분 좋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영화관 측에서 나이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아니었을 겁니다. 네, 요즘 리클라이너관이 늘어나서 좋다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영화 볼 때 자리가 너무 편하면은 100% 잠들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일반관에서 정자세로 앉아서 봅니다. 지난주에 뒤늦게 브루탈리스트를 봤는데요. 긴 상영 시간에 허리가 아플까봐 걱정했지만 영화 보다가 잠드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일반관을 선택했습니다. 인터미션 때 일어서서 스트레칭도 하고 영화는 끝까지 잘 봤어요. 사실 영화가 상당히 재밌어서 졸음이 올 틈이 없더라고요. 긴 상영 시간에 겁내지 말고 진작에 볼 걸 그랬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브루탈리스트 좋은 작품이고 보시고 난 다음에 제 후기도 들어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푸른별님이 리클라이너는 의사 선생님이 허리에 안 좋다고 앉지 말라고 했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아 있어야 체중 분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리클라이너는 이제 발이 이렇게 떠 있으니까 약간 엉덩이 쪽에 체중이 많이 실리게 되면서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네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콩클럽의 영상에 남겨진 댓글인데요. 저는 세세하고 미묘한 감정들을 전혀 캐치 못했습니다. 영화 보는 내내 이게 뭐지 하면서도 투표하네, 태우네 이 정도로만 감상할 수 있었어요. 해석도 듣고 댓글도 보다 보니 다들 감정과 상황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빠르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그것을 캐치할 수 있다는 게 부럽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굳이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저게 뭘 의미하는 걸까, 저게 함의된 게 뭘까, 이런 거를 굳이 막 머리 굴려가면서 보는 것도 감상의 방법이지만 지금 이 댓글을 써주신 분처럼 그냥 표면적인 것만 따라가면서 그럼 투표하네, 종이 태우네, 거북이 기어가네 이렇게만 보셔도 그것도 감상의 방법이죠.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영화가 보여주는 대로만 봐도 재밌고 함의를 해석하거나 거기에 담겨진 의미를 좀 파헤쳐 봤을 때도 더 좋은 작품이 진짜 좋은 작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도 지금 댓글 써주신 분처럼 보시는 것도 감상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콩클럽에 달린 댓글인데 종교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말씀하셨지만 해석이 너무 좋습니다. 가톨릭 신자이고 영화를 본 제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내가 무슨 말을 했지?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은 댓글을 읽었고요. 오늘 근황 토크는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 생각인데 지난 목요일에 퇴근하고 나서 이제 오프라인 영화 토론 모임인 다베클럽에 참석을 했는데 지난 목요일 다베클럽의 주제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이었어요. 이제 2023년에 제가 최고적으로 꼽았던 게 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이었죠. 다베클럽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점이 지난 방송 때도 이야기했듯이 타인의 상황을 내 시선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이거를 느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해는 못 해주더라도 최소한 오해는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었던 타인의 상황을 내 시선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나 최소한 오해는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나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내 시선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라는 거는 기저에 뭐가 깔려 있냐면은 타인을 이해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오만일 수가 있으니까 애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게 기저에 깔려 있는 거고 최소한 오해는 하지 말자라는 거는 그래도 이해하려는 노력은 좀 해보자라는 그 마인드가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상대방을 누가 됐든 간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도 있겠죠.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오해하고 있던 게 아닐까라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그 얘기를 듣고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결국에는 좀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온 오프라인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들을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 그 뿌리에는 상대방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이, 그러니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상대방을 다 파악했다, 이해했다라고 생각하고 한다는 행동들이 사실은 오해였거나 아니면은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아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에 최소한 오해는 하지 말자라는 어떤 새로운 시각을 좀 얻게 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괴물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개봉 당시에 제가 디스코드를 통해서 온라인 토론회도 진행을 했었고 따로 리뷰도 했던 만큼 이 작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니까 또 새로운 것들을 얻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괴물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 웨이브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감상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짤을 하나 봤어요. 무슨 짤이냐면은 요즘 유튜브 쇼츠 시장 특이라는 이제 짤인데 어떤 글이냐면은 외국인 1위 컨텐츠를 만듦, 외국인 2가 잘 나와서 쇼츠를 만듦, 한국인 1위 쇼츠에 자막 달아서 올림, 한국인 2가 쇼츠에 설명을 더빙해서 올림, 한국인 3위 쇼츠를 캡처해서 커뮤에 올림, 한국인 4가 커뮤에 올린 짤을 순서대로 보여주며 설명하는 쇼츠를 올림, 스트리머 1이 그걸 보면서 낄낄대는 쇼츠를 올림. 컨텐츠 하나로 7명이 먹고 사는 사골국 시장 완성이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공감하고요. 유튜브 쇼츠도 문제지만 인스타그램 릴스나 틱톡에도 보면은 외국에서 만들어진 거에다가 자막만 달거나 아니면 그거를 음성으로 좀 해설해주는 그런 식으로 재가공을 해서 이제 올리는 계정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그런 계정들이 또 이제 팔로워들을 많이 얻죠. 저한테도 좀 저런 식으로 해봐라라는 조언을 많이들 해주세요.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야 있죠. 당연히 만들 수야 있지만 그거를 만들면은 구독자나 조회수를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되겠지만 뭐랄까요, 내 컨텐츠라는 그런 느낌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재가공에 재가공을 계속 거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가공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원작자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앞뒤가 잘려버린다던가 아니면은 지나치게 축약되어서 변질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스스로의 만족도와 재미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채널 성장 공식에 맞지 않고 조회수가 안 나오고 구독자 성장이 더디더라도 어디 가서 당당하게 이건 내 컨텐츠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릴스나 쇼츠 보다 보면은 저런 컨텐츠들의 눈이 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많기도 하고 너무 많이 걸려, 이게 많으니까. 그래서 보게 되긴 하더라고요. 나시님이 그걸 보면서 유튜브에 올림이라고. 그렇죠. 지금 상황이 또 그런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니까 원작자 허가 없는 재가공인 게 제일 문제긴 하네요.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개봉작 소개를 좀 해볼까요? 먼저 패왕별이 디 오리지널이 재개봉을 합니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중화권 영화의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이고요. 상영 시간은 기존 버전보다 15분 더 추가된 확장판으로 171분입니다. 요게 근데 재개봉이 처음이 아니죠. 또 한 번 더 재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디 오리지널이라는 부제가 붙은 거는 디지털 리마스터링 작업을 통해서 더 선명하고 화려한 영상미를 제공해주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이 디 오리지널 버전으로 개별 구매를 해놓고 아직 안 보고 있는 작품인데 이것도 봐야지 하면서 안 보고 있는 작품인데 요거 재개봉 한다고 하니까 극장에서 보실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번 재개봉을 좀 자극 삼아서 소장 구매해놨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주 개봉작 중에서 최고 기대작이죠. 이제 승부가 개봉을 합니다. 한국 바둑계의 전설적인 기사인 조훈현과 이창호의 치열한 대결을 그린 작품이고요. 이병헌 배우랑 유아인 배우가 각각 조훈현과 이창호를 연기하면서
두 기사의 복잡한 관계와 승부욕을 탐구하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유아인 배우의 이슈 때문에 좀 더 바이럴이 된 면도 있고, 근데 영화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유아인 배우의 분량 편집 없이 그냥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내 20일 전문가 별점과 한 줄 평이 공개가 됐는데 생각보다 꽤 호평입니다. 저도 개봉 당일인 수요일에 예매를 해놨거든요.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리뷰를 하게 된다면은 요 승부, 요 작품을 이야기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개할 만한 게 스윙걸즈가 재개봉을 합니다. 네, 2006년에 개봉했던 일본 코미디 영화이고요. CGV에서 재개봉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매니아들이 많이 계신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재개봉 기회를 빌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려면은 이렇게 재개봉으로 보시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투어가 개봉을 합니다.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작품이고요. 포르투갈 감독인 미겔 고메즈가 연출한 작품이라고 하네요. 시놉시스가 영국 출신의 공무원 에드워드와 그의 약혼녀 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에드워드는 결혼을 앞두고 몰리에게서 도망치며, 근데 시나리오가 시작부터 좀 이상한데, 결혼을 앞두고 이제 예비 신부로부터 도망쳤다라는 뭐지, 뭘 감지한 건가? 왜 도망친 거지? 어쨌든 시놉시스 시작부터 약간 그렇네요. 어쨌든 도망쳤는데 이 도망의 과정이 더 가관입니다. 싱가포르, 방콕, 사이공, 마닐라, 오사카, 상하이 등 아시아 각지를 여행합니다.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으면 이런 각지를 여행을 하게 될까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예비 신부였던 몰리가 이 도망갔던 에드워드를 쫓아서 아시아 전역을 누비며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이들의 여정을 통해 20세기 초 아시아의 문화적 흐름과 제국주의적인 맥락을 반영합니다라고 하는데, 잠깐만,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소개했던 게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나락 감지 센서가 발동을 했거든요. 윤가님이 오늘 봤는데 보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푸른별님이 평론가만 좋아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윤가님이 오늘 보고 와서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푸른별님의 저 센서가 어느 정도 좀 정확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크래쉬 디렉터스 컷이 재개봉을 하는데, 요게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의 작품이죠. 1996년 작품이고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요 크래쉬가 4K 리마스터링을 하고, 그리고 국내에는 1998년도에 개봉을 했는데, 근데 개봉 당시에 삭제가 됐던 장면들이 있나 봐요. 이제 그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이번에 재개봉을 하고, 이번 리마스터링 작업에 이제 크로넨버그 감독이 직접 참여도 했다라고 하네요. 줄거리가 골 때리는데, 차량 충돌로 인한 죽음의 문턱에서 주인공 제임스가 느끼는 극한의 성적 흥분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제임스는 같은 사고에서 살아난 헬렌을 통해서 같은 쾌락을 느끼는 비밀 집단을 알게 되고 점점 격렬해지는 욕망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임스는 파괴와 해방의 경계를 넘나들며 차량 충돌을 통해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푸른별님이랑 윤가님이 기괴하고 난해하고 자극적이다라고 하는데, 시사회 다녀오신 분들이 정확히 똑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거 OTT에 있나? 보자. 요것도 OTT에는 없네요. 저는 안 보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차량 사고를 통해서 이제 성적 흥분을 느낀다라는 이제 맥락에서는 약간 옛날에 보고 너무나 난해했었던 영화 중에서, 차량 붕가붕가 해가지고 막 애기도 낳고 막 그래요. 티탄. 그래, 티탄. 이 티탄을, 맞아요, 티탄을 되게 명작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티탄 보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게 뭐야 이러면서 봤거든요. 티탄은 크래쉬에 비하면 우아한 편이라고 하시네요. 그렇습니까? 개봉작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영화 뉴스를 소개를 뭘 드려야 되나? 요거 코코2가 제작이 됩니다. 네, 디즈니 CEO 밥 아이거가 주주총회에서 코코2의 제작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초기 개발 단계에 있으며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감독도 그대로 코코 1편의 감독이 계속 맡아주고요. 2017년에 개봉했던 코코는 전 세계적으로 8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며 아카데미 최우수 애니메이션상과 최우수 주제가상 리멤버미를 수상을 했습니다. 이제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이 리멤버미는 거의 뭐 이 눈물 치트키죠. 리멤버미 이거를 신나게 부를 때는 모르다가 코코 후반부에 할머니 코코가 힘든 목소리로 Remember me 하는 순간 이제 그 극장은 울음바다가 막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약간 치트키적인 그런 노래이긴 한데, 요게 2편이 제작이 된다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후속작을 만들 필요가 있나라는 이야기가 사실 지금 모아나 나올 때도 그랬고,
인사이드 아웃 나올 때도 그랬고 계속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미 완벽한데 뭔 후속작이냐. 근데 나올 때마다 글로벌 흥행 성적은 상상을 초월했죠. 사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굳이 후속작이 나올 만한 이야기가 있나라는 생각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제 공개되는 거 보고 판단을 해보시죠. 푸르멜님이 토이스토리 5도 그렇고 코코2도 그렇고 다 끝난 이야기를 억지로 속편 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이야기긴 한데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긴 했지만 이따가 말씀드릴 이 백설공주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멀쩡한 작품을 실사화로 재해석하는 것보다 차라리 속편으로 내주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따가 백설공주 얘기할 때 계속 하시죠. 이렇게 영화 뉴스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야기할 영화들이 많아가지고 좀 빠르게 근황 토크, 개봉작 소개, 영화 뉴스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순서는 쉬리, 플로우, 백설공주, 컴패니언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쉬리, 플로우, 백설공주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 그냥 다 들으셔도 영화 보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으시면 되고, 컴패니언은 아직 영화를 못 보셨더라면은 영화를 보시고 나서 제 리뷰를 들으실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스포일러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서 이 컴패니언을 보기로 마음먹으신 분들은 예고편이나 시놉시스조차도 찾아보지 마시고요. 그냥 신선한 스릴러 영화다, 요 정도만 알고 가서 보시면은 상당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분명히 경고드렸습니다. 예고편도 보지 마세요. 왜냐면은 예고편에 스포일러가 나오는 바람에 국내외 할 거 없이 굉장히 욕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고편도 보지 마시고 그렇게 감상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고편에 스포가라고 하는데 진짜입니다. 진짜 예고편에 스포가 있으니까요. 이거 알고 보시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예고편도 보지 마시고 컴패니언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먼저 쉬리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한국 영화 산업의 르네상스기를 열었던 1999년작 영화 쉬리의 4K 리마스터링 재개봉 시사회에 다녀왔습니다. 한국 영화 산업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작품이죠.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블록버스터 제작 방식을 도입을 했고, 그 당시에는 파격적이었던 약 30억 원이라는 제작비를 투입을 하면서 대규모 액션씬이나 다양한 로케이션, 그리고 정교한 세트 디자인 같은 것들을 구현을 한 작품입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저예산 중심으로 제작이 됐던 한국 영화계에는 이 쉬리의 등장이 상당히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개봉과 동시에 폭발적인 흥행을 기록을 했고, 그 당시에 62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한국 영화 흥행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를 생각을 하면은 한국 극장가가 해외 영화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한국 영화의 경쟁력을 입증했던 사건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 그동안 OTT나 VOD, DVD, 블루레이 이런 것들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지 않아서 좀 아쉬워하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판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제작사와 배급사 간의 분쟁도 있었고, 또 여러 관계사 간의 복잡한 계약 관계 때문에 저작권 소유권이 불분명했었던 이슈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랜 협의 끝에 최근에 이제 판권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재개봉할 수 있게 되었고, 이 한국 영화의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그 관점에서 정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중재와 지원에 나섰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판권 문제 해결과 동시에 오래된 필름을 디지털화 시키고 화질과 음향을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이 쉬리라는 작품을 살린다라는 그 관점보다는 한국 영화사에서 중요한 유산을 보존하려는 의미의 작업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봉 하루 전날 시사회로 감상을 했는데, 영화 상영이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니까 이 상영관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냥 같이 박수 치면서 막연하게 그 당시에 쉬리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오랜만에 보니까 감격해서 박수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상영 종료 후에 이 강재규 감독님이 GV를 진행을 하는데, 이 GV를 시작을 할 때 관객 조사를 했어요. 개봉 당시에 극장에서 본 사람, 나중에 비디오나 TV에서 본 사람, 그리고 이번에 처음 보는 사람,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이번에 처음 보는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층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박수를 쳤다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T의 사고를 하자면은 누군가가 치기 시작하니까 분위기 따라서 이제 같이 따라친 사람도 있었겠지만, F의 사고를 해보자면은 당시 한국 영화 산업 발전을 이끌어준 이 제작진들에 대한 찬사와 이 판권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어떤 감사가 담겨 있는 박수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재밌게 봤고요. 이 90년대 특유의 말투나 대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 연출들은 제가 또 이 말을 하게 되네요. 이제 와서 보기에는
이제 와서 보기에는 다소 좀 촌스럽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재밌게 봤습니다. 지금은 한국 영화계에 든든한 기둥이 되어 있는 한석규 배우, 김윤진 배우, 최민식 배우, 송강호 배우들의 어떤 젊은 시절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좋았고, 단역이나 조연 아니면 엑스트라로 나오는 황정민 배우나 김수로 배우 이런 다른 배우들의 등장도 상당히 반갑더라고요. 근데 이런 주연급 배우들은 그 당시에도 연기를 잘 했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다른 배우들은 다 90년대스러운 그런 말투로 대사를 하거든요. 다소 과장돼 있는 어떤 서울 사투리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연기를 하는데 이 한석규 배우랑 최민식 배우는 지금 봐도 전혀 이질감이 없는 연기를 그 당시에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배우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배우들의 연기력이 뒷받침되어졌기 때문에 CTX 폭탄 탈취를 위해서 검문하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수족관 총격 장면이라든가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이 한석규 배우와 김윤진 배우의 그 대치 장면 같은 그런 명장면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담인데 이 수족관 총격씬 같은 경우는 재촬영이 힘든 상황이라서 한 큐에 가야 돼가지고 리허설을 엄청 열심히 했다라고 하죠. 촬영이 한 번에 끝나서 다행이었다라는 그런 여담이 생각이 나네요. 되게 예스러운 어떤 말투나 대사 같은 것들은 다 감안하고 감상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건물 폭파씬 같은 것들도 누가 봐도 모형을 폭파시키는 그런 장면인데 그런 것들 다 괜찮아요. 다 이제 감안하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진짜 보면서 참기 힘들었던 거는 이 액션씬에서 카메라를 지나치게 흔들고 돌립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은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어지러움증까지 느껴지더라고요. 나만 그랬나 싶었는데 제 양옆에 계신 분들도 본인 일행들과 이야기할 때 너무 어지럽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만 느낀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액션씬이 나올 때마다 제발 그만 좀 흔들어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카메라를 심하게 흔들어가지고 볼 때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면서 좀 감점 요소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쉬리를 이야기하면서 음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삽입곡이었던 When I Dream이 그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 근데 이거는 지금 들어도 좋습니다. 막 감성이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영화가 복합 장르잖아요. 첩보, 액션, 멜로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멜로 장르의 느낌이 잘 살 수 있었던 1등 공신이 이 삽입곡인 When I Dream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윤가님이 입브금 해주시나요? 라고 하는데 저작권 때문에 이제 When I Dream을 틀지는 못하지만 불러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제 When I Dream 어쩌고 저쩌고 When I Dream 어쩌고 저쩌고 When I Dream 어쩌고 저쩌고 요 노래가 있어요. 다들 아시죠? 요거 다들 아실 겁니다. 90년대 한국 영화에서 이 쉬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팝송을 삽입곡으로 쓰는 게 무슨 유행처럼 됐던 시기가 있어요. 특히 영화 접속에서 쓰였던 이 사라본의 러버스 콘체르토라는 곡도 되게 유명했죠. How gentle is rain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워워워워 하면서 요 노래 다들 아시죠? 그리고 영화 약속에서 쓰였던 제시카의 굿바이 요 노래도 되게 사랑받았었죠. 이 노래가 You won't never let me go My heart is in the sky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요게 되게 그 당시에 엄청 사랑을 받았던 그런 곡들이 있습니다. 묘하게 잘해서 킹받아요. 당혹스럽네요. 이번 재개봉이 이제 한국 영화 시장이 영화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해준 계기가 된 이 작품을 지금의 세대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일부 요소들이 다소 낡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한국 영화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중요한 작품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지금 한국 영화 시장이 이례적인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다음 한국 영화계의 이제 쉬리가 될 작품이 어떤 작품이 될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봉한 만큼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감독님 GV 할 때 질문 중에서 블루레이 출시 계획도 있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준비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블루레이로 제작을 한다는 거는 VOD 서비스나 OTT 서비스를 통해서도 조만간 제공이 될 것 같으니까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것도 영화 안 보셨어도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제 9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인사이드 아웃 2 월레스와 그롬이 복수의 날개 와이드 로봇을 제치고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한 애니메이션 플로우를
감상을 했습니다. 제37회 유럽 영화상 장편 애니메이션상, 안시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간 파운데이션상 관객상 심사위원상 음악상, 제82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애니메이션상,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한 작품이죠. 수상 내용만 봐도 짱짱하고요. 이 밖에도 후보에 오른 시상식까지 하면은 훨씬 더 많습니다. 수상한 것만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메가박스 아카데미 기획전을 기회로 조금 좀 일찍 감상을 했었는데, 이 경쟁했던 다른 작품들도 물론 다 훌륭한 작품들이지만 이 작품이 왜 수상을 할 수 있었는지 충분히 납득이 될 정도로 좋은 작품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로우는 공교롭게도 동명의 영화가 같이 상영 중이라서 헷갈려서 예매하시는 분들도 발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플로우가 동명의 영화가 있나요? 이거 몰랐네. 저 검색 한번 해볼게요. CGV에서 해주는 게 있어요? 그렇구나. 잠깐만요. 있네. 플로우 스크린 X. 요거 나 본 건데? 저 이거 봤어요. 저기 서울역에서 미디어 아트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때 가서 봤던 작품이에요. 이거를 CGV에서 해주는구나. 이거 뭐, 그냥, 굳이? 굳이 싶은데. 네, 어쨌든 뭐 뭔지는 압니다. 이미 봤던 거네요. 그때는 이제 서울역에서 미디어 아트 전시회를 했는데, 상영 시간 되면 줄 서서 들어가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였고, 그때 저희 애랑 같이 가가지고 같이 봤던 작품이네요. 근데 이거는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미디어 아트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쿠조쿠조님이 말씀하셨던 게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스크린 X 영화. 어쨌든 다시 플로우 이야기로 들어와서, 플로우는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물에 잠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존해 나가는지를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점은 대사가 전혀 없어요. 오로지 이미지와 음악,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동물들의 움직임과 울음소리만으로 이야기가 전달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동물들이 주인공인 영화들을 보면은, 특히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의윤화해가지고 대사를 넣는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제작 난이도는 좀 더 쉬워지겠죠. 근데 굳이 이런 방법을 선택했던 이유는 연대함에 있어서 언어나 인종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로봇 드림 이후로 오랜만에 무성 애니메이션 맞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전 세계 어디에서 공개가 되더라도 언어의 장벽 없이 동일한 감상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왜 언어가 있으면은 그 번역 과정에서 위역된다던가 해가지고 좀 다르게 될 수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닉 퓨리의 마더 이거를 욕을 하는 건데 이제 효자로 만들었죠.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애초에 작품에 언어가 없으면은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는다. 그런 장점이 있고, 이 대사로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관객 스스로 상황을 해석하고 의미를 찾아가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언어적인 기법만으로도 등장하는 동물들이 처한 상황과 감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연출한 게 진짜 놀랍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은 주인공인 고양이가 처음 홍수를 맞닥뜨렸을 때 느끼는 당혹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동물들과 만났을 때의 경계심을 표현하는 부분들, 그리고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동물들과 신뢰가 쌓이는 과정들, 그리고 함께 위기를 극복했을 때의 기쁨 같은 것들이 대사 없이도 생생하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여담인데, 여기 나오는 동물들의 울음소리는 실제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직접 녹음을 한 겁니다. 이 녹음 현장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감독님이 각 동물들 앞에서 이 마이크를 대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좀 귀엽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상미도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채화 같이 부드럽고 따뜻한 색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연의 섬세한 디테일이나 동물들의 움직임 같은 것들도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라든가 빛 반사, 구름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마치 실제 자연을 보는 듯이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작품에서는 물이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이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물에 잠긴 세계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에 대한 묘사가 자주 나올 수밖에 없기도 하고, 이런 기술적인 이유보다는 이 물이라는 존재가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물은 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자연의 양면성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의 움직임이나 질감 같은 것들을 섬세하게 잘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동물 캐릭터의 디자인이나 움직임이 뭐 자연스러운 것도 좋았는데 일단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도 되게 사랑스럽더라고요. 이렇게 구현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쿠조쿠조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1인 제작이라는 거 아셨어요? 저는 감상할 때는 몰랐는데 감상하고 나서 알았거든요. 근데 듣고도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에이 설마 야 이거를 어떻게 혼자서 이 정도 퀄리티로 다 만들 수가 있어? 라면서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감독님이 애초에 데뷔작도 1인 제작이었고 이번 플로우는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협업한 작품이긴 한데 이 음악이랑 그 각본 부분만 도움을 받고 애니메이팅이나 연출은 이 감독님 혼자서 블렌더라는 이 무료 툴을 통해서 다 구현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1인 제작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캐릭터들의 움직임과 표정이 정교하면서도 개성있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윤가님도 각 동물들의 특징이 드러나서 더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쿠조쿠조님은 상 받을 만한 비주얼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푸른별님은 이거 볼 때 뒷좌석에서 아줌마랑 애기가 계속 영화 내내 떠들어서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은 나 아주 칭찬해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물소리나 바람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활용한 사운드 디자인도 굉장히 좋아서 몰입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제의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작품의 키워드는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었던 연대와 공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 속의 동물들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결국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죠. 사실 이 작품 전체가 초반에 각자 도생하던 동물들이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서로 종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지만 이들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여기 보면은 실제 존재하는 동물은 아니지만 영화상에서 가상으로 존재하는 이 고래와 비슷한 거대한 생명체가 나옵니다. 이 편의상 그냥 고래라고 할게요. 근데 이 고래는 물속에 있을 때는 거의 세계관 최강자나 다름이 없어가지고 주인공 일행들을 종종 도와주곤 하는데 이 후반부에 갑자기 땅이 솟아오르는 바람에 땅 위에 있게 될 때는 오히려 최약체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고래를 주인공 일행이 물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게 되고 쿠키 영상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이 고래를 보여줌으로써 생존을 위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있는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삶이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위로의 말도 건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품상에서 그려지는 대자연의 변덕은 개인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동물들은 그 흐름 속에서 순간순간 생존을 위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삶이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그 힘든 상황이 모두 당신 개인의 탓이 아닐 수도 있다. 때로는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다라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영화 브루탈리스트와 닮아 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매우 다른 스타일과 톤을 가진 작품이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에서는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브루탈리스트는 미국에 정착하게 된 한 남자가 시대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잖아요. 이 브루탈리스트에서는 이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현실 속에서 한 인간이 자신의 꿈과 신념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 플로우에서는 저항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거대한 자연의 흐름 속에서 동물들이 서로 연대하며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작품이 동시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환경 속에서 생명체 혹은 인간이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준다는 면에서도 이 두 작품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환경 속에서의 삶이라는 큰 주제는 공유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플로우에서 또 인상 깊었던 거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는 이 생명체들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연대한다면은 그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그려내고 있다라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화면 속의 동물들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새 저도 함께 그 동물들과 인생이라는 파도를 넘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쿠조쿠조님이 빙하라도 녹은
건가 했더니 홍수였군요. 공식 설정은 홍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홍수의 원인은 쿠조쿠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빙하가 녹거나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작품 속의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이 거대한 생태계의 일부이며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응하는 동물들의 모습이 마치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유연성과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요. 이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런 작품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리해보자면은 플로우는 아름다운 영상미와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주제의식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모든 연령층의 관객이 각자의 시선으로 인상 깊게 볼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냥 귀여운 동물들의 여행기로 봐도 좋고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같이 있어지고 있는 연대와 공존의 의미를 아름답게 그려낸 작품으로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대형 스튜디오의 작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는 점에서 독립 애니메이션의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작품의 한 줄 평을 공존의 배를 타고 연대라는 나침반으로 인생의 파도를 넘어가는 여정이라고 작성을 했는데, 아름답고도 의미 있는 여정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플로우였습니다. 푸른별님이 나도 그냥 동물 여행기로 봤는데 그래도 된다니까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환경 연대 메시지가 와일드 로봇을 이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와일드 로봇 또 저 보면서 완전 오열하면서 볼 정도로 너무 재밌게 보긴 했는데, 플로우가 뭐랄까 좀 더 담백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대왕의 백설공주를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건 역시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디즈니 실사 영화 백설공주가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 전부터 워낙에 논란이 많았는데 유튜브에 올라온 영문 예고편에는 싫어요 수가 100만 개를 돌파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는 고전 명작이 이 백설공주에 대한 추억과 애정이 있는 어른들의 시각에서 그런 게 아닐까? 상대적으로 애정도가 낮은 저희 딸의 시선이 되게 궁금하다 라는 생각에 저희 딸한테 예고편을 보여주면서 이 백설공주 영화가 개봉하는데 같이 보러 갈래? 라고 했더니 딸이 이렇게 예고편을 쭉 보다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혼자 보러 갔습니다. 쓸쓸한 마음으로 이제 까도 보고 간다라는 그 일념으로 극장에 이제 쓸쓸하게 갔습니다. 근데 혹시 또 모르잖아요. 이 기대치가 한껏 낮아져 있으니까 기대치 반비례의 법칙에 의해서 의외로 또 볼만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갔고요. 제 감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개봉 전에 논란이 됐었던 이런 일들부터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1937년 애니메이션 백설공주를 재해석하려는 시도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이 백설공주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지만 원제는 미러미러인 2012년작이 있었더라고요. 여기서는 코미디 요소랑 걸파워를 강조를 하면서 백설공주가 왕자를 구하는 이야기로 각색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개봉했던 스노우 화이트 앤 더 헌츠맨이라는 작품에서는 아예 판타지 블록버스터로 각색을 해서 백설공주를 여전사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연극으로 유명한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쟁이에서는 이 백설공주의 이야기가 아닌 난장이 중에 한 명의 이야기로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1973년작 디즈니 애니메이션 백설공주도 다소 잔혹한 원작을 낭만적으로 각색한 작품이긴 하죠. 근데 이게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이게 그냥 백설공주라고 하면은 그냥 이 1973년작을 떠올리는 거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재해석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왜 유독 이번 작품이 개봉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던 걸까요? 이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디즈니가 쌓아왔었던 정치적 올바름, 줄여서 PC라고 하죠. 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이 직전 작품이었던 인어공주에 이어서 이번 작품에서도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디즈니는 최근 몇 년간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작품 속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인종의 배우로 캐스팅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이 정치적 올바름의 변화에 앞장을 섰죠. 그러나 이런 변화가 지나치게 인위적이고 강압적으로 느껴진다는 비판 여론도 꾸준히 존재해왔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백설공주를 라틴계 배우인 레이첼 지글러를 캐스팅한 것도 이제 반감을 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앞서 각색되었다고 소개해드린 작품들은 그래도 백설공주가 이 눈처럼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캐릭터의 대표 설정은
변화시켜 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눈처럼 하얀 피부를 가져서 백설공주인 거를 눈보라가 치던 날 태어나서 백설공주라고 굳이 이름의 유래까지 바꿔가면서 다른 인종을 캐스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색을 해도 건드릴 게 있고 건드리면 안 될 게 있는데 이 정치적 올바름을 구현하기 위해서 건드리면 안 될 설정을 굳이 건드려가면서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름을 블리자드나 폭설공주라고 블리자드나 폭설공주라고 차라리 이름을 하지라는 농담이 이제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안 그래도 이 미운 털이 박혀 있는데 여기에 이 레이첼 제글러가 백설공주 1973년작이 시대에 뒤떨어진 작품이라고 발언해서 더 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레이첼 제글러가 이런 논란을 다 뒤엎을 만큼 연기를 잘 했거나 아니면은 이 백설공주라는 캐릭터를 잘 소화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가 뭐 예쁘고 못생기고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맡은 캐릭터랑 잘 어울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착 붙는 그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왕자 캐릭터가 없어지고 그 대신에 추가된 조나단도 비판의 대상입니다. 일단 이 다양성을 중시한다면서 백설공주는 인종의 이름의 유래까지 바꾸더니 왕자를 없애더니 새로 추가한다는 남자 주인공은 또 키 큰 백인 남자란 말이에요. 아니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추구할 거면 확실하게 하든가. 아니 왜 큰맘 먹고 바꾼 남주가 이 키 큰 백인 남자냐고. 이것도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조나단이라는 캐릭터가 매력적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이 백설공주나 조나단이나 다 대책 없는 모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제일 어이없었던 게 이 백설공주가 사과를 베어 물고 쓰러진 후의 이 전개였는데 진정한 사랑이 담긴 입맞춤만이 공주를 깨울 수 있다라는 설정이잖아요. 근데 이 백설공주의 연인인 조나단은 왕비의 지하실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백설공주가 쓰러지자마자 함께 갇혀 있던 그 깜빵 동기랑 같이 힘을 합쳐서 쇠사슬을 뽑아버리고 무슨 백설공주 몸에 GPS라도 달아넣기라도 한 듯이 바로 다음 장면에서 한 방에 찾아가가지고 입맞춤을 해주고 백설공주를 구해줘요. 뭐야 이게. 그리고 이 백설공주가 깨어난 뒤로는 그나마 있던 그 존재감도 희미해집니다. 마치 백설공주를 잠에서 깨우기 위한 도구로만 존재를 하다가 그 쓰임새가 다 하니까 버려진 캐릭터의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몰라서 그러는데 PC는 흑인만 해당이 되나요? 그렇게 따지면 할리우드 영화에 아시아인도 무조건 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맞는 말씀이고요. 아시아인도 껴주죠. 근데 주로 중국인이죠. 그리고 이 PC 덕분에 이제 이정재 배우도 제다이를 할 수가 있게 된 거고 뭐 그런 겁니다. 아시아인도 껴주는 걸 넘어서서 뭐 장애인이라든가 뭐 다양한 성 정체성은 물론이고 뭐 다 이제 껴줍니다. 다시 조나단 이야기로 돌아와서 조나단과 함께 나오는 이 의적단도 대체 왜 넣었는지 의문일 정도로 이 존재감이 없었고요. 이 새로운 설정을 더딥히는 과정에서 개연성이 많이 부족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감상을 이야기하자면은 굳이 말 안 해도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상당히 실망스러운 작품이었고요. 이 앞서 설명드린 논란들로 인해서 이 백설공주가 욕을 먹고 있다는 게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이 무슨 의미냐면은 그냥 못 만든 건데 이 논란 때문에 이 완성도가 가려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그냥 못 만든 건데 이 논란거리 때문에 논란만 계속 회자가 되는, 그러니까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못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타겟층 설정도 되게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린아이들이 보기에는 여왕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애들 기준에서는 지나치게 공포스러울 수 있는 연출들이 있고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논란들이 거슬리는 것도 있고 이 다소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의 결말을 보면은 백설공주가 왕비로부터 왕국을 되찾는 과정이 모험 활극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무슨 레미제라블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처럼 마을 주민들을 우르르 데리고 가서 왕비를 말빨로 조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애들이 과연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체 누구 보라고 만든 작품인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맥락에서 이 마무리가 다소 편의적으로 급하게 진행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백설공주가 마지막에 왕비를 찾아간 것도 웃긴 게 정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간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생각으로 마법을 쓰는 왕비 앞에 저렇게 찾아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치밀하고 똑똑한 캐릭터라기보다는 그냥 대책 없는
막무가내 캐릭터로 보여서 매력이 오히려 반감되었던 생각입니다.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좋았던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화면 때깔은 좋았습니다. 뭐 동물 캐릭터들의 CG나 뭐 숲의 배경들, 그리고 마녀가 등장할 때 효과 같은 것들은 뭐 돈 들인 티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갤가도시 연기하는 왕비도 저는 좋았어요. 이게 왕비가 좋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어떻게 빌런이 주인공보다 더 매력적일 수가 있을까? 화면에 등장할 때마다 이 포스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긴 손톱을 딸그락거리면서 나오는데 왕비의 의상이나 뭐 액세서리 디자인 같은 것들도 뭐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자면은 아까 소울님도 물어보셨던 이 전작이었던 인어공주와도 결을 같이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어공주 때도 주인공이 매력이 없었죠. 그리고 주인공인 인어공주보다 빌런인 우르슬라가 더 캐릭터도 좋고 매력적이었죠. 그리고 남자 주인공도 모질이였죠. 그래서 인어공주랑 뭐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난장이 CG 쿠조쿠조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불쾌한 골짜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감합니다. 난장이 끼리만 있을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실제 인간이랑 섞여 있을 때는 약간 불쾌한 골짜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과거 작품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 자체는 좋았지만 이 원작의 시대적인 배경과 맥락은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은 굳이 기존 작품 건드리지 말고 디즈니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또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기존의 인기가 검증된 IP에 안전하게 편승해 가려던 꼼수가 오히려 계속 독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각색을 할 거였으면은 말리피센트나 크루엘라처럼 악역을 재조명하거나, 아니면 앞서 이야기했었던 이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처럼 같은 세계관에서 다른 시점의 이야기로 전개를 해줬으면은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좀 들고요. 근데 뭐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도 어른인 제 시각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이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이 이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참 궁금한데, 지금 관객수를 보니까 하루에 뭐 2만 명 이렇게 들고 있던데 그냥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도 딱히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체 관람가인 작품이 개봉하면은 좌석 판매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어린 관객이랑 보호자까지 같이 해서 가니까 표가 최소 2장 이상이 나가거든요. 근데 백설공주 관객 동원 추이를 보면은 이마저도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디즈니의 백설공주 실사화 영화는 현대적인 가치관을 반영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시도는 하였으나 원작의 매력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작품의 훼손까지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쉬운 작품입니다. 각색된 스토리의 엉성함과 아쉬운 캐릭터로 인해서 관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디즈니가 기존에 흥행했던 IP의 속편을 제작하려는 트랙이랑 애니메이션 실사화 트랙, 이 두 개의 트랙을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만 보면은 기존에 흥행했던 IP의 속편 제작은 꽤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 실사화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즈니는 잘 하던 애니메이션 그냥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인어공주와 이번 백설공주를 교훈 삼아서 다음번 실사화는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컴패니언 이야기를 할 건데, 요거 안 보신 분들은 이 작품을 보시고 들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화 컴패니언은 블랙 코미디와 스릴러 장르가 결합된 작품입니다. 이 장르 특성상 반전 요소가 중요한데, 개봉 전부터 2차 예고편에 포함된 스포일러로 인해서 국내외 할 거 없이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스포일러를 모두 포함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 아직 감상하지 않으신 분들은 영화를 다 보시고 나서 들으실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한 스토리부터 언급을 하자면은, 아이리스와 조시가 친구들과 함께 외딴 호숫가 별장으로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커플 여행처럼 보이지만 곧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아이리스가 별장의 주인인 세르게이를 살해하게 되는데, 사실 아이리스는 인간이 아니라 조씨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로봇입니다. 이 조씨는 이런 아이리스를 이용해서 세르게이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아이리스는 자신이 로봇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조씨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앞에서 언급했었던 2차 예고편에서는 아이리스가 로봇이라는 사실이 공개가 되어 버리는데,
영화가 진행되는 방향에도 이 아이리스가 사람인 것처럼 쭉 연출이 되다가 세르게이가 살해된 이후에 사실은 로봇이었다는 것이 짜잔 하고 밝혀지는 거라서 이 사전에 이거를 알고 본 사람이랑 모르고 본 사람의 충격의 차이가 클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지난주에 개봉작 소개 코너를 위해서 자료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미리 알아버리긴 했어요. 근데 알고 보는데도 이 직접적으로 로봇이라고 밝혀지기 전까지는 뭐야, 내가 로봇이라고 알고 있는 게 맞나? 그냥 사람 아니야? 내가 잘못 알았나? 싶을 정도로 이 로봇이라는 힌트를 안 주더라고요. 제가 이 헤어질 결심 보기 전에 헤어질 결심이 SM물이라는 허위 스포일러를 당해버려가지고 영화 보는 내내 SM 장면 언제 나오나 하고 기다렸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SM물이라는 이 허위 스포일러를 당하고 이 헤어질 결심을 보니까 이 포스터에 보면은 서로 수갑을 차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갑? 그리고 초반에 보면은 탕웨이 몸에 남편한테 맞은 흉터가 발견되잖아요. 오호라, 맞은 상처 이러면서 야, 이거 SM물 맞네. 자, 언제 SM 요소가 나오려나 이렇게 기다렸는데 네, 끝까지 안 나오죠. 그래서 저도 이 영화가 전개가 되면서 이게 로봇이라는 힌트가 하나도 안 나오길래 이번에도 내가 허위 스포일러에 당한 건가? 라는 그 착각을 잠시 했을 정도로 이 반전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꽁꽁 숨겨져 있는 설정이긴 합니다. 아이리스가 자신이 로봇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 조씨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아이리스의 여정을 보여주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아이리스 외에도 패트릭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로봇이었다라는 게 밝혀지게 되죠. 저는 여기서 진짜 놀랬거든요. 이거는 예상을 못 해가지고. 근데 아이리스도 몰랐다면은 한 번 더 이 진짜 놀라는 그 경험을 했을 텐데 좀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아이리스는 조씨를 살해하게 되면서 이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신의 로봇파를 당당하게 드러낸 채 진정한 자유를 찾아 떠나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오른 키워드는 인셀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좋은 단어는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영미권에서 시작된 신조어고요. 연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비자발적 독신주의자의 약자입니다. 다른 영화 캐릭터로 예를 들자면은 영화 조커에서의 아서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조씨도 인셀의 케이스로 보였는데, 이 대사 중에서 내가 만나는 여자들은 왜 다 이렇냐라고 이제 불평하는 모습도 보이고, 아이리스를 구매하게 된 것도 인간 관계를 맺는데 실패하고 그 결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였죠. 얼마나 편해요. 맞춰갈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을 내가 설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싸울 일도 없고 감정 소비할 일도 없고 애써서 뭘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결과 인간관계의 부재가 개인에게 어떤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게 이 영화의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감정 교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씨는 이런 노력을 하는 대신에 자신의 필요성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존재를 인위적으로 구매한 거잖아요. 조씨는 아이리스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철저하게 통제하려고 합니다. 아이리스의 감정을 무시하고 강제로 명령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하게 되죠. 대화와 감정 교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리스는 프로그래밍 된 채로 조씨에게 반응할 뿐이고, 조씨는 아이리스를 계속 도구 취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통제와 피상적인 관계는 결국 아이리스의 반항을 불러일으키고 조씨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게 됩니다. 이 타인을 통제하려는 시도와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지 않는 것은 결국 관계를 파괴하게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고요. 꼭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나 연인 관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통제당하는 상황은 결코 건강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자식이 독립하면은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것도 통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야 관계가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상의 이 아이리스처럼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맞춰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은 과연 행복할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영화의 제목인 컴패니언의 뜻이 동반자잖아요. 한쪽이 무조건 다 맞춰주는 관계가 과연 장기간 건강하게 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들었습니다. 싸워도 보고 지지고 볶아도 보고 서로 합의점도 도출해보고, 이런 감정과 생각의 교류가 있어야 장기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지고 볶으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최근 들어 많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나랑 딱 맞는 사람을 찾는 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 맞춰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세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습니다. 이 아이리스 역을 맡은 소피 대처는 저는 이 작품에서 처음 봤는데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특히 앞니가 약간 벌어져 있어가지고 레아 세두 닮았다라는 느낌도 좀 받았고요. 이 로봇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에 대해서 섬세하게 잘 연기를 해줬습니다. 이 더 보이즈에서 인상 깊었던 잭 퀘이드는 동시상영 중인 노보케인에서도 주연을 맡은 배우인데 저는 이 더 보이즈에서 밖에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런 악역 연기도 잘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92년생이던데요. 지금 주가가 한참 오르고 있는 젊은 배우이죠.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좋았던 점 이야기를 했는데 좀 아쉬웠던 점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뭐 개연성 부분에서 중간중간 나사가 하나씩 좀 빠져있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은 총으로 머리를 맞은 아이리스가 수리 차량에 잠시 누워있더니 갑자기 멀쩡해지는 것도 의문이었고, 그리고 조력자를 만나게 되죠. 제조사 직원을 만나게 되는데 그 직원을 통해서 순식간에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도 너무 그냥 말로 설명하고 때우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뭐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설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리셋된 패트릭이 과거 기억을 떠올리고 자살하는 장면도 뭐야 싶다가도 바로 다시 내용에 몰입되긴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야기 전개를 위해서 너무 편리하게 사용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리스가 결국 자유를 찾아서 떠나게 된다라는 결말도 그 별장 안에서만 시신이 몇 구가 발견이 될 텐데 그거를 완전 범죄로 남기고 유유자적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뭐 그런 의문도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로봇의 지능도 설정이 가능하잖아요. 이 지능을 100%로 설정했는데도 딱히 똑똑해졌다라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독창적으로 뭔가 사건을 해결한다든가 본인의 자유를 얻게 된다든가 그런 연출이 나와줄 것을 기대를 했는데 그 지능을 100%로 설정하는 순간 근데 뭐 전후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던데 굳이 이런 설정을?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창적인 설정과 빠른 전개 그리고 배우들의 열연 덕분에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해서 감상 가능했던 작품이고요. 스포일러 없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미 다 보셨거나 안 보셨더라도 이미 스포일러 다 당하셨겠죠. 그래서 별로 의미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단순한 팝콘 무비로 즐기셔도 좋고요. 인간관계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공감하면서 보시거나 아니면 로봇과 인간의 경계란 무엇인가, 로봇에게도 인권을 존중해줘야 하는 건가와 같은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감상하셔도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재밌는 스릴러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나중에 그 OTT로 뜨게 되면은 저희 와이프랑도 한 번 더 보게 될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했던 내용은 모두 마쳤습니다. 많은 작품들을 다뤘는데 그래도 방송 시간은 어느 정도 세이프한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시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 가능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